서장. 밤새 내렸던 눈이 따스한 아침 햇살에 살포시 눈물을 머금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덮인 나뭇가지 사이로 날다람쥐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날다람쥐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시작되었고 도토리를 나르는 녀석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아직 겨울이 끝나려면 한참이나 남았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아니면 눈여겨봐 둔 암놈을 위해 신행 준비라도 하는지 녀석은 부지런히 도토리를 날랐다. 그러던 녀석의 행동이 딱 멈춰섰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소리. 귀를 쫑긋거리던 녀석의 눈에 저 멀리 한 사내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내는 굉장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녀석이 사내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주 자그마한 점에 불과했지만 찰나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녀석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 밑을 지나고 있었다. 사내의 체구는 곰처럼 크고 금강동인처럼 단단해 보였다. 각진 얼굴과 두툼한 입술,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내 성격은 이렇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의 성격은 매사오직하고 단순하며 불의를 보면 좀처럼 참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덩치에 비해 사내의 몸놀림은 날렵했다. 단숨에 계단을 올라선 사내는 기다란 담 옆에 작은 쪽문으로 사라졌다. 날다람쥐가 이곳 정도 무림맥 옆 측백나무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저 사내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걸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평소에 그는 그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게 어슬렁어슬렁 이곳을 지나 다녔던 것이다. 다람쥐 녀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지상한 일이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이 조그만 짐승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냐라는 듯 잽싸게 나무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결정났습니다. 문이 부서지듯 급하게 들이닥친 사내는 달려오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던 말부터 뱉어냈다. 철무, 우선 숨부터 돌리게. 그의 흥분된 목소리와는 다른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철무라고 불린 사내는 그제야 자신이 상관의 방에 너무 무례하게 들이닥쳤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중년이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는지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죄송합니다. 빨리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괜찮네. 자네 마음 이해하네. 중년인의 말에도 여전히 철무라고 불린 사내는 급해 보였다. 지금 막 새로운 맹주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분은 혹시 구양대협이신가? 헛, 어찌 아셨습니까? 미리 보고라도 받으신 겝니까? 철무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니네. 단지 그렇게 되리라 추측하고 있었을 뿐이네. 놀란 눈은 다시 감탄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예상대로 강북의 무리민들은 남궁대협을 지지했고 강남의 무리민들은 구양대협을 지지했습니다. 그 외 섬서, 호북 지역은 지지율이 서로 비슷했는데 예상 밖으로 젊은 층에서 대거 구양대협을 지지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깊은 신음성과 함께 중년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왠지 구부정하다는 느낌을 주는 자세로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마에 갖다 댔다. 철무는 이 자세가 중년이니 바로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빠져들 때의 자세라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80년 전 제1차 정사대전을 계기로 무림맹, 즉 정도무리면 앞결맹이 결성되었다. 당시 300여 년 전에 사라졌던 마교의 후예들이 다시 혈마를 중심으로 마교 부활의 기치를 세웠고 다시 강호에는 피바람이 불어 닥쳤던 것이다. 당시 각파의 이익만을 따지며 서로 연합하기를 꺼리던 구파일방은 그러한 움직임을 소홀히 생각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마교는 잊혀진 이름이었고 조부의 조부 때 떠돌던 옛날 이야기와 같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마의 무공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동안 정도무림에 기죽어 지내왔던 모든 사마 세력들이 혈마에게 복종하기 시작했다. 결국 형산파가 몰살되는 대참극을 계기로 뒤늦게 부랴부랴 무림맹 창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후 구파일방이 중심이 된 무림맹과 혈마를 중심으로 한 현마교의 전신인 사마연합 간의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고 강호무림은 피로 얼룩진 역사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무려 10년간이나 계속된 싸움은 결국 만안평에서의 마지막 혈전으로 끝이 났다. 소림 삼신승과 무당파 전대 장로들의 합공으로 결국 혈마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혈마의 죽음으로 마교 천하의 깃발이 꺾이고 강호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승리를 이뤘다고는 하나 강호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후였다. 구파일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훼손된 강호의 정기를 되살리기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자연스럽게 무림맹은 강호의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 굳어지게 되었다. 임시연합체에서 상설단체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구파일방의 추천과 그에 따른 만장일치제로 무림맹주를 추대하였는데 만안평 싸움에 참여하였던 구파일방 중 당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소림과 무당에서 맹주가 교대로 선출되었다. 이후 사대세가의 참여로 인해 각 지역의 대표를 추대하여 투표로서 맹주를 뽑는 제도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제도만 바뀌었을 뿐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한 집단에서 주로 맹주가 추대되었던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비무를 통해 무림맹주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대두되면서 비무로서 맹주를 뽑기도 했다. 그러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숱한 죽음과 사고들이 속출했고 또한 일부 대파 간의 부정적인 뒷거래 등이 문제되면서 이후 그 제도는 철폐되었다. 결국 5년 전 지역 무림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표제가 채택되어 시행되었는데 모든 무림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결과 13대 무림맹주로 거망 성노야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 임기도 기존의 10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특정 세력만의 무림맹에서 모든 강호인들의 무림맹으로 바뀌게 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무림맹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났다. 오늘이 바로 제14대 무림맹주가 선출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중년인은 바로 무림맹주의 호위를 책임지고 있는 현무단주 광안검협 혁월이었다. 깍지 낀 손가락을 움직여 소리를 내던 혁월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힘차게 말했다. 새로운 맹주님이 선출되셨으니 이제 우리가 바빠지게 되었네. 전 대원들에게 긴급 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돌아서 나가려던 철무가 쭈뼛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구양대협께서 맹주님이 되시면 새로운 강호가 펼쳐지게 될까요? 철무의 갑작스런 질문에 혁월의 표정이 굳어졌다. 새로운 강호라? 무림맹 현무단주 혁월. 그가 무림맹에 몸담은 지도 벌써 18년이 지났다. 그 사이 그는 각기 다른 3명의 맹주를 거쳤다. 배경과 출신, 무공과 인품 등이 각기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모두 정의와 강호 평화를 외치며 그 임기를 시작했지만 언제나 결과는 비슷했다는 점이다. 임기 후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혹은 자파나 출신 지역의 편중 인사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소신껏 일을 추진해 나가려 해도 구파일방과 사대세가의 알력 다툼과 반대 세력의 방해 공작 등으로 처음에 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과연 이번에는? 굳이 철무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혁월 자신도 궁금한 점이었다. 이번에 선출된 구양대협은 젊은 층의 지지에 의해 선출된 제야 무림인이다. 제야 무림인이란 구파일방이나 사대세가의 배경 없이 활동하는 무림인을 말하는데 그들 중에는 호방한 기상과 독특한 무공을 지닌 기인 이사들이 많았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번에 신임 맹주가 된 구양호였다. 그는 철혈판관이라 불리는 그의 벼로처럼 매사에 공정하고 성정이 강직한 무림인이었다. 그는 언제나 약자들의 정의를 위해 검을 뽑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거대 방파들과 맞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눈의 가시 같은 그가 지금껏 무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그의 의기를 높이 사는 강호의 수많은 친구들 덕분이었다. 그는 가문의 배경이나 막대한 재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림맹주의 자리에 올랐다.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이다. 무공서열로 맹주가 되는 시대에서 강호가 원하는 맹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인이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까웠다. 그가 불의에 대항한 것은 무공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기대서였다. 그의 무공은 역대 맹주에 비해 평범한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맹주의 신변 보호 임무가 지난 그 어떤 임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혁월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글쎄, 자네가 생각하는 새로운 강호란 어떤 곳인가? 혁월의 되물음에 철무는 또다시 머리를 극적였다. 무식한 제가 그런 것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다들 새로운 강호 하길래 여쭤본 것이지요. 철무의 솔직한 대답에 혁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솔직히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혁월의 말에 철무의 표정이 변했다. 그가 아는 혁월은 모른다라는 말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관이었던 것이다. 그런 철무의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처럼 혁월이 말했다. 하지만 구양대협은 믿을 수 있는 분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힘들고 많아질 것이야. 혁월의 말에 철무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철무가 나가자 혁월이 홀로 되뇌었다. 새로운 강호라. 혁월은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이면 기재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 무언이 그리워졌다. 아침 햇살이 제법 따스한 기운으로 밤새 얼어붙은 땅을 녹이기 시작했다. 고개 숙인 풀잎들이 고개를 들며 따뜻한 아침 햇살과 첫 인사를 나눌 때 무림맹 심처에서는 또 다른 인사가 오가고 있었다. 5년인가? 4년하고 8개월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별 말씀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년의 맑은 눈빛과 정중한 말투에 노인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노인의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꾸어 주었다. 칼날같이 준엄하고 강인한 무인에서 어린 손주의 재롱을 대하는 촐로가 된 것이다. 무림맹주를 그만두는 것보단 자네와 헤어지는 것이 더 섭섭하네. 노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혹시 지난 5년간 자네가 내 목숨을 구한 횟수가 몇 회인지 기억하나? 뜬금없는 노인의 질문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4번이네. 청년은 노인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자잘한 것들을 다 빼고도 4번이나 된다네. 노인은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천하제일 고수라고 자부했던 내가 그에게 4번이나 목숨 빚을 지게 될 줄 상상이나 하였던가?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제법 실력이 있는 청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노인이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청년은 담담한 표정으로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노인은 문득 7년 전 제2차 정사대전의 기나긴 싸움을 종식시킨 이후 모든 강호인들의 추앙을 받으며 근분세수했던 전대 맹주 권왕설붕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마 놀랄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던가? 임기를 시작했지만 그가 말한 놀라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생각보다는 복잡한 맥내의 일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무림맹주라는 직위가 한 개인의 무력과 권위보다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다스리는 정치로서 이루어짐을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1년쯤 지나자 이 거대한 무림맹이라는 단체는 맹주만의 것이 아닌 무림이라는 거대한 자양분을 받아먹으며 자생적으로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목의 뿌리라고 할까? 맹주는 바뀌어도 무림맹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건 노인에게 놀라운 충격이었다. 사실 그때까지도 노인은 무림맹주를 위한 무림맹이라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던 터였다. 전대 맹주가 말한 놀랄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이제 떠날 때가 되자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가 말했던 놀라움이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무림맹 호위 무사 중 한 청년에 대한 것이었으리라. 바로 눈앞에 이 청년. 우호위, 자네 이름이 우이였었나? 네. 우이라.
집 우자의 달팽이이라. 특이한 이름이구먼. 강호의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 5년 동안 자네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얼마 없었던 것 같으. 노인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잠시 후 노인이 다시 물었다. 자넨 왜 보표가 되었나? 노인의 말에 우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 어떤 물음에도 금방 답이 나왔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열리지 않았다. 역시 어떤 사연이 있으리라. 그런 우희의 반응에 노인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한마디 던졌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오소혁. 갑작스런 노인의 말에 청년은 깜짝 놀랐다. 맹주님. 하하, 난 이제 오늘로 맹주가 아니네. 맹주로 불려서도 안 되고 자넬 직위로 부를 자격도 없네. 노인의 말에 우희는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닫았다. 노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떠나기 전에 내 자네에게 몇 가지 부탁이 있네. 들어줄 수 있겠는가? 우희는 노인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인의 태도에는 어제까지의 상명하복의 관계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노인은 이제 강호의 선배로서 후배인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사실 우희는 노인의 이런 호쾌한 점을 좋아해왔던 터였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희의 시원스런 말에 노인은 흡족한 표정이 되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말을 꺼낸 노인이 잠시 뜸을 들였다. 혹시 7년 전 그곳에 자네도 있었나? 노인의 질문에 우희의 얼굴이 또다시 굳어졌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는 노인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석상처럼 꼼짝도 않던 우희의 고개가 살짝 끄덕여졌다. 그 모습의 노인은 예상은 했으되 역시 놀라는 눈치였다. 설마 했지만 역시 그랬었군.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였지만 우희는 후회하지 않았다. 구태여 노인을 속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에게선 오래전 돌아가신 사부 냄새가 났다. 고맙네, 솔직히 말해주어서. 이 일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겠네. 사족과도 같은 노인의 말에 우희는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 두 번째 부탁은 맹을 위해 계속 일해 달라는 것이네. 노인의 말에 약간 의외의 표정이 된 우희가 물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날 너무 눈치 없는 늙은이 취급하지 말게. 자네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네. 창문으로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들어왔다. 우희의 시선이 빛을 따라 창밖으로 향하며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오르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자네 같은 고수가 왜 이곳에서 일개보표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나도 모르네. 자네에게 사연이 있겠지?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다 자네의 자유라는 것도 아네. 하나 지금 안팎으로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네. 아마 자네가 이대로 떠난다면 신임 맹주는 결코 그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네. 우희는 여전히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다. 더구나 새로운 맹주는 노인과 같은 절대 고수가 아니라고 했다. 눈앞의 노인은 강호에서 가장 강하다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그도 여러 번 고비를 맞이해야만 했다. 하물며 우희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그를 지켜주게. 그는 충분히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네. 말을 마친 그는 두 번째 부탁에 대한 우희의 대답을 듣지 않은 채 세 번째 부탁을 했다. 세 번째 부탁은 귀찮더라도 손발을 좀 놀려야 할 일이네. 잠시 따라 나오게. 노인이 앞서 걸어나간 곳은 맹주의 집무실 뒷마당의 작은 공터였다. 그가 틈틈이 가꾸어둔 작은 화단의 천리향이 신선한 아침 공기 사이로 한껏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세 번째 부탁은 나와 비무를 해줄 수 있겠나? 말의 내용은 살벌했지만 노인의 표정은 밝았다. 딴 이가 들었다면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놀라운 말이었지만 정작 그 대상인 우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치 그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그의 모습에 노인이 문득 물었다. 그도 역시 부탁했었나? 그라 아마도 전대 맹주 권왕 설붕을 말하는 것이리라. 우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권왕의 주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역시 10대 고수 중 1인이자 자신의 무공에 왕자를 붙일 자격이 있는 몇 안 되는 무인이었던 것이다. 과연 승패가 어떻게 났었을까? 문득 권왕의 공허한 웃음이 떠올랐다. 마치 장강의 뒷물결에 밀려 떠내려가는 낡고 오래된 것에 안타까움이 담긴 웃음이. 그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말하게. 최선을 다해도 되겠습니까? 우이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헤어지는 날 처음으로 우이가 농을 던졌다. 지난 5년간 자신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켜주던 그였다. 그 한마디에 노인은 기분이 좋아졌다. 진작 이렇게 편한 사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까지 들었다. 그는 분명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예끼, 이 사람아, 그게 검왕의 검 앞에서 할 말인가? 노인이 큰 소리로 웃자 그도 따라 웃었다. 신년 초사흘, 새로운 무림맹주가 탄생되던 날 아침 무림맹의 한적한 뒷마당에서 소리 없이 검이 날았다. 1. 새로운 출발. 담린이 낙양제일로에 들른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오후. 그러니까 정도 무림맹 담벼락 옆 측백나무의 날다람쥐가 도토리를 한 20개쯤 모았던 그 즈음이었다. 평소에 그라면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객잔에 들른다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았겠지만 서둘러 길을 나선 통에 약속보다 반나절 먼저 도착하게 된 것이다. 어차피 하루는 어디서든 숙박을 해야 할 처지였기에 주저앉고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잔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자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는 그를 향해 이제는 늙어 은퇴를 고려해 봄직한 염소수염의 점소이가 보기와는 다르게 잽싸게 달려왔다. 어서 옵쇼.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왜 이리 사람들이 많나요? 담린의 공손한 말투에 염소수염은 살며시 기분이 좋아졌다. 칼찬 작자들의 무례함에 질릴 만큼 질린 그였다. 어린 놈이고 늙은 놈이고 간의 점소이에겐 반말부터 하고 보는 게 무림인들이었다. 새로운 무림맹 주님께서 선출되셨네. 염소수염에 굽혀진 허리가 펴지고 말투는 어서 옵셔에서 되셨네로 바뀌었다. 며칠 후에 취임식이 개최된다네. 모두들 새 무림맹주께 새해 인사 겸 축하를 드리려고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지?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주점 안의 손님들은 대부분 무림인들이었다. 게다가 신년을 맞아 무림맹에서 새로 무사들을 뽑았다네. 지금 이 넓은 낙양 땅이 무인들로 터져나갈 것만 같으이. 신기한 표정으로 주점 안을 둘러보는 담린을 보며 염소수염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가 올해가 새 무림맹주를 뽑는 해이며 바로 이곳 낙양이 무림맹의 본맹이 위치해 있는 것도 모르는 촌뜨기 시골 무사가 틀림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러고 보니 딴에는 잔뜩 멋을 부렸지만 처음 꺼내 입은 것 같은 빳빳한 새 경장이며 등에 단정히 꽂힌 검 손잡이가 반질반질 손질이 되어 있는 것이 여지없는 촌뜨기였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마가 넓은 게 제법 심지가 굳어 보였는데 염소수염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하는 짤막한 탄식을 내질렀다. 의기만개 강호 초출. 눈앞의 사내를 단 8자로 표현한 염소수염. 바로 이 경우야말로 강호에서 가장 죽기 쉬운 3가지 경우 중 첫 번째가 아닌가? 정의감만 가득한 강호 초출행이 그 첫 번째요. 멋을 부린다고 원수의 아들을 살려보내며 다음에 찾아오라고 하는 허풍이 2번째요. 장보도를 얻은 후 친우에게 알리는 어리석음이 그 3번째였다. 게다가 그 첫 번째 비극의 배경은 대부분 주점이 아니었던가? 염소수염이 지난 30년간의 점소의 생활을 통한 그 비극적인 경우들을 일일이 회상하고 있을 때 담린은 혼자 성큼성큼 걸어서 구석자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염소수염이 정신을 차리고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여인에게 무엇인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중이었다. 헉! 위험해.
염소 수염은 다급하게 달려갔다. 이제 곧 여인의 검집에서 검이 뽑히겠지? 강호 초출의 주루에서 여협객과의 낭만을 꿈꾸던 철부지 무사, 단칼에 개죽음당하다. 이것이 그 짧은 순간에 염소 수염이 생각한 한 젊은이의 인생에 대한 결말이자 내일 인근 장터에 잠시 떠돌 소문이 내용이었다. 그러나 염소 수염은 자신의 과장된 상상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오랜만이군요. 담린의 반가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든 여인의 표정은 차가웠다. 게다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표정. 1차 시험 때 감독관이셨죠? 봉황비도 소향님. 담린의 말을 듣고 그제야 여인의 굳은 표정이 풀렸다. 아, 기억나는군요. 성함이 담린입니다. 여인은 목소리는 시원했다. 1차라면 18반 병기에 대해서였었죠. 네, 제 기초가 탄탄해 보인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호호, 그랬었나요? 근데 낙양에는 무슨 일로? 저 합격했습니다. 담린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네. 이번 무림맹 현무단 호위 무사 채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소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당황한 담린의 어깨를 짝소리가 나도록 쳤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축하해. 갑작스런 소향의 태도 변화에 담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서 앉아. 합격했다고 진작 말했어야지.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이봐, 여기 술 가져와. 옆에서 눈치만 보던 염소 수염은 그때서야 끼어들 틈을 찾았다는 듯이 냉큼 말했다. 저기, 그럼 합석하실 겁니까? 염소 수염의 말에 소향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한 식구인데. 여기 술이랑 안주랑 최고급으로 듬뿍 가져와. 네, 그렇죠. 돌아서는 염소 수염은 시체를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보단 왠지 정초부터 자신의 예감이 틀린 것에 대해 약간 속상해하고 있었다. 그게 바로 염소 수염의 한계이자 자신을 30년간 점소의 생활로 이끈 주범인 줄도 모르고 그는 투덜거리며 주방을 향해 종종거렸다. 올해 몇 살이지? 올해로 18이 됩니다. 이야, 좋을 때다.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운 차가운 여협객에서 갑자기 한 15년 봐온 옆집 푼수 누나처럼 돌변한 소향을 보며 담린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그녀는 다짜고짜 반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도리어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이랄까? 게다가 그녀는 강호 10대 여협 중 비도술로 유명한 바로 그 봉황비도 소향이 아니던가? 그런 그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아, 그러고 보니 내일이던가 신입대원 임명식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몇 명이나 뽑혔지? 저를 제외하고 6명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은 이제부터야. 신입대원 실전 훈련을 마쳐야 하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애들도 꽤 되지. 담린은 가슴이 뿌듯해졌다. 이제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무림맹 무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강호에 몸담은 수많은 강호인들의 꿈이 아닌가? 물론 배경이 탄탄한 981방의 제자들이나 사대세가 출신들은 무림맹의 무사가 되는 것을 하찮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이 자라온 고향에서는 그 의미가 달랐다. 복건성 끝자락의 한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그의 고향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무림맹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출세 중의 하나로 생각했다. 어설프게 강호에 들어섰다가 병신이 되거나 타지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경우를 숱하게 보아온 늙은 부모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생겨났다. 기왕 자식이 강호에 나가겠다면 뜨내기 낭인 무사가 되는 것보단 든든한 배경에 기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 무림맹 출신의 무사들은 정말로 쉽게 죽지 않았다. 아무리 하급 무사라 할지라도 일단 무림맹 소속이라면 대부분 상대방이 양보하기 마련이었고 쓸데없는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문파에 비해 확연히 적었다.
물론 마교와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죽어나갈 신세겠지만 양패구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던 정도 무림맹과 마교연합 사이의 3년간의 기나긴 제2차 정사대전이 끝난 것이 불과 7년 전이었다. 당시 무림맹주였던 권황 설붕대협이 마교교주 천마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강호는 마교 통치하의 암흑시대였을 것이다. 물론 근래의 고요함을 혹자들은 폭풍전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끔찍한 싸움이 끝난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당금 무림은 평화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무림맹에 들어가는 것은 크나큰 출세였던 것이다. 아들이 무림맹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담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행히 윗대부터 내려온 가전무공을 어려서부터 착실히 익혀온 데다 무공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무렵 우연히 만나게 된 노승으로부터 몇 수 가르침을 받으면서 담린의 무공은 크게 증진되었다. 덕분에 그 어렵다던 무림맹 호위 무사선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담리는 가슴이 격동되는 것을 느꼈다. 그런 마음을 짐작이라도 하는지 그를 바라보는 소향의 얼굴에 미소가 매달렸다. 왜 현무단에 응시했나? 담리는 무슨 의도의 질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되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청룡단이나 백호단을 선호하잖아. 우리보다 화려하고 대우도 좋고 더 알아주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것이 멋져 보였습니다. 호호호. 소향이 깔깔거렸다. 멋있어 보여서라고? 담리는 약간 무안해져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솔직하고 좋네 뭐 내 나이에 뭐 무림 평화가 어쩌고 사명감이 저쩌고 하면 도리어 밥맛 없지. 소향의 말에 힘을 얻은 담린이 되물었다. 선배님은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소향은 이번에도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과 서글픔이 담겨 있었다. 담리는 괜한 것을 물었다는 생각에 무엇인가 화제를 돌리려고 머리를 굴렸다. 돈 벌려고. 짤막한 소향의 말에 담리는 깜짝 놀랐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린의 놀란 표정을 보며 소향이 무심히 말을 이었다. 사실 이만큼 녹봉이 후한 곳도 없지? 기본급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반년은 벌어야 할 돈이야. 거기다 위험수당에 특별수당, 야근수당에 출장수당까지 나오거든. 초봉이 만리표국의 표두금만큼 되지. 만리표국은 낙양의 가장 큰 표국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놀리려는 것인가? 그러나 소향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다. 무림인도 먹고 살아야지. 아무리 무공이 높아도 궁고는 못 살잖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강호 10대 여협 중에 한 명이자 한 자루의 비도를 던져 10개의 목숨을 취한다는 일도 탈신명 봉황비도의 말치고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래서 도리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담린의 표정 속에 담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소향이 말했다. 그럼 내가 이 나이에 기로에라도 나가야 한단 말이냐? 아닌 밤에 월장이라도 해?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피땀을 흘리며 수련한 것이 수련한 것이? 무슨 대답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다는 소향의 표정이었다. 그래도 담리는 꿋꿋하게 대답했다. 해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었다. 고작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향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졌다. 무인의 자존심 같은 것. 비슷합니다. 넌 우리가 무인이라고 생각하니? 소향의 말에 담리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때 주점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깥바람을 몰고 공 같은 산에 철무가 들어섰다. 철무는 들어서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담린과 소향이 있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마치 소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온 사람 같았다. 말없이 소향과 담린의 자리로 온 철무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탁자에 술을 병째 들이켰다.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웠으면 마치 같은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크앗. 시원하다. 주점이 떠나갈 듯한 쩌렁쩌렁한 철무의 목소리에 담니는 문득 무림맹 호위 무사 중 단순, 무식, 과격으로 유명한 한 사내를 떠올릴 수 있었다. 혹시 철권철 대협이신가요? 정중히 폭언을 하며 담린이 물었다.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철무요. 누구인가 하는 표정이 역력한 철무였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이번에 현무단 호위 무사시험에 합격한 담린이라고 합니다. 딱. 덩치가 크면 느리고 미련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철무가 번개처럼 담린의 머리에 꿀밤을 날렸는데 놀라고 당황한 담린이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머리통을 내주고 말았던 것이다. 순식간에 담린의 머리통에 커다란 혹이 생겼다. 이놈아,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언제 진작 말할 기회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불이라도 나올 것 같은 우락부락한 철무의 눈을 보니 담린의 억울한 마음이 쏙 들어갔다. 게다가 하늘 같은 선배랑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셔? 이거 안 되겠군. 차력. 담린의 신형이 번개처럼 벌떡 일어났다. 동작이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대무림맹 현무단의 호위 무사가 되겠다는 건가? 담린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시작부터 꼬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런 그를 구해준 것은 바로 소향이었다. 장난 그만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직 우리 후배가 아니지. 내일 임맹식이 끝나야 정식으로 우리 후배가 되는 거지? 소향의 말에 철무가 말했다. 어허, 그렇군요. 아직 담 소협이시군요. 말끝에는 가시가 한 뭉치나 삐져나와 있었다. 철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점이 떠나갈 듯한 담린의 대답이 터져나왔다. 아닙니다. 선배님. 그 모습에 소향과 철무의 입가에 미소가 매달렸다. 참, 근데 넌 여긴 왜 온 거야? 소향의 말에 철무는 화들짝 놀라 말을 꺼냈다. 아, 전 대원 긴급 복귀 명령입니다. 이제 바빠지겠군. 올해는 특히 더 바쁠 겁니다. 새 맹주님을 맞는 해이니까요. 그래. 새 맹주님이란 말에 주눅이 들어있던 담린의 마음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세차게 뛰던 심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은 소향을 따라 주점을 나서며 던진 철무의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어이, 신참. 훈련 때 보자. 기대해도 좋아. 그들이 나가자 아직 맹의 입문조차 하지 않은 예비 무사 담린은 한바탕 폭풍이라도 지나간 듯 얼떨떨해하며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그날 하루 종일 소향이 마셔댔던 술값은 담린이 계산해야 했다. 계산을 하면서 담린은 소향이 돈을 벌기 위해 기 일을 한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도 설마 하는 순진한 담린이었다. 드디어 담린이 밤잠을 설쳐가며 기다리던 무림맹 입관식의 날이 밝았다. 객잔을 나서는 담린의 표정이 밝았다. 그는 짙은 청색 경장을 입고 있었는데 왼쪽 가슴 부위에 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합격자들에게 미리 인편을 통해 지급된 무림맹의 기본 복식이었던 것이다. 그 얼마나 입고 싶었던 옷이던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던 담린의 입이 찢어질 듯이 벌어졌다. 저 멀리 무림맹 건물이 보일 때까지 담린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무림맹 본다는 낙양성에서 오리 정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을 기대했던 담린은 무림맹의 작은 규모에 약간 실망했다. 거기다가 무림맹의 담장은 어른 키보다 조금 더 높았고 경공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담장을 따라 걷던 담린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듯 손뼉을 쳤다. 길게 늘어진 야트막한 담장이 오히려 높게 둘러쳐진 것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자신 있는 자, 넘어보라라는 도도한 기세랄까? 꿈보다 해몽이 좋았지만 지금의 담린에게는 부서진 담벼락조차 유구한 역사의 흔적으로 보였다. 드디어 무림맹 정문이 보였다.
자신과 같은 복장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그곳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담니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떼어놓는 순간인 것이다. 그에 비해 정문을 지키고 있던 2명의 무사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후배가 될 젊은이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제각각의 부서로 갈라지겠지만 저들 중에는 자신들의 직속 후배가 될 젊은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 여부로는 한 사내가 책상에 앉아 들어서는 젊은이들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름 담린입니다. 소속 현무단 소속입니다. 담린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뒤적이던 사내의 고개가 들려졌다. 그리고 약간 이채롭다는 눈빛을 지었다. 담린 18세 복권 출신 맞습니까? 말투가 바뀌었다. 일반 무사들에 비해 현무단과 그 외 몇 부서의 무사들의 직위가 한 단계 높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모양이었다. 담리는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네. 들어가셔서 오른쪽 길을 따라 쭉 가십시오. 조금만 가시면 집합하는 장소가 나올 것입니다. 담린을 쳐다보는 정문 무사들의 눈빛에 잠깐 부러움이 스쳤다. 담린의 가슴이 활짝 펴졌다. 반각 정도 걷자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다. 그리고 그 앞으로 작은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삼남일녀였는데 담린과 같은 복장으로 다소 어색하게 서 있는 모양새가 이번에 함께 뽑힌 신임 무사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둘은 낯이 익은 것이 시험장에서 이미 만났던 이들 같았다. 담린이 다가가자 그들의 시선이 담린에게로 모아졌다. 왠지 어색했지만 담린이 가볍게 폭권하자 그들 역시 폭권으로 인사를 받았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초면에 딱히 무슨 말들을 하겠는가? 목표를 잃은 어색한 시선만이 부끄럽게 오갔다. 그때 그 몸으로 용케 합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푸짐한 살집의 사내가 과장된 손짓으로 말했다. 앞으로 목숨을 함께할 동료들이 될 텐데 우리 서로 소개나 합시다. 모두들 비슷한 어색함을 느끼고 있던 차였던지라 그의 말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먼저 내 소개부터 하리다. 난 감숙성에서 온 하윤덕이라고 하오. 나이가 좀 들어 보여도 실제로는 어린이 편하게 대해 주시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을 훨씬 넘어 보였다. 두 눈에 가득한 장난기가 아니었다면 실제로는 어리다는 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통이 하나 더 달린 것처럼 보이는 키 큰 사내의 차례였다. 저는 오과장의 오령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과장이라면 강남 일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가였다. 그러나 오령은 명가에 자제답지 않게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한 성격일 것 같은 사내였다. 오령 옆에 냉막한 인상을 풍기는 사내는 짤막하게 자신을 심한진이라고만 소개했다. 마치 잘 손질된 한자루 칼 같은 느낌의 사내였지만 칼집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아직 모를 일이었다. 담린의 소개를 끝으로 남자들의 인사가 모두 끝났다. 남은 사람은 아담한 체구의 귀여운 인상의 홍희여인 뿐이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나지막이 말했다. 산동 출신의 냉하연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워서인지 원래부터 말투가 그런지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럼에도 사내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기왕이면 투박하고 거친 남자들보다 저렇게 귀여운 여자 동료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번에 뽑힌 사람들은 모두 7이지 않소? 하윤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2명이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린이 자신이 걸어 들어왔던 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때마침 2 사람이 이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일남일녀였는데 자신들과 같은 무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이제야 도착하는 이들로 보였다. 2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자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인에게로 집중되었다. 갸름한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담린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로 보기 드문 미녀였던 것이다.
게다가 호리호리한 몸매는 그녀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얼굴과 잘 어울려 가히 절세미녀라 불릴 만하였다. 냉하연도 미녀라고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여인에 비하니 상당히 손색이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 여자인 냉하연조차 감탄의 눈빛이 되었다. 제가레라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의 입에서 아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무림삼이 중 강남 제1화라 불리는 제가레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다. 저는 남궁소천이라고 합니다. 다정히 걸어 들어왔던 사내가 자신을 소개했다. 무림삼이의 일인이자 제갈가의 천금인 제가레, 그리고 남궁가의 장남 남궁소천. 모두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담리는 사대세가 중 두 가문의 자제들이 자신과 동료가 된다는 든든함이나 뿌듯함보다는 그들이 왜 이곳에 지원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덜컥. 그때 공터 앞 별관의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담리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철무였던 것이다.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은 철무와 함께 나온 중년인이었다. 제군들의 무림맹 임맹을 축하한다. 더구나 무림맹 내에서도 최고의 기재들만이 모인다는 이곳 현무단 호위 무사로 들어온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나는 현무단을 맡고 있는 혁월이다. 모두의 눈이 반짝였다. 혁월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였다. 무림맹 현무단을 강호 최고의 호위 무사집단으로 만든 가히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던가? 하지만 아직 제군들은 하나의 관문이 남았다.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신입대원 실전 훈련이 남아있다. 애석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담리는 그것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자신을 보낼 때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떠나는 자식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애써 참으시던 어머니셨다. 아마 오늘도 자식에 대한 기원으로 새벽을 밝히셨을 것이다.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 이곳 낙양으로 모셔올 생각이었다. 나머지는 여기 자네들의 선배이자 매화조 3조장인 철호위가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럼 모든 훈련이 끝난 후 다시 보기로 하자. 모두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길 바란다. 간단히 인사를 마친 혁월은 자신이 나왔던 별관 건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자리를 철무가 대신했다. 일행들을 둘러보던 철무와 담린의 눈이 마주쳤다. 담린은 고개를 숙여 그 눈길을 피했다. 모두들 만나서 반갑다. 난 매화조 제3조장을 맡고 있는 철무다. 모두의 표정이 일순 긴장되었다. 철무의 명성 또한 혁월 못지않았다. 물론 혁월이 좋은 쪽으로의 명성이라면 철무는 그 반대인 악명인 것이 문제였지만 인심철담 철무. 단순 무식의 대명사이며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철안이 바로 그였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는군. 철무의 말에 담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고개를 숙여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은 고작 7명 속에서 20곳을 찾는 담린의 애처로운 노력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해는 여자가 2명이나 붙었군. 소향 누님 이후론 처음인데 둘씩이나 붙다니. 제가레와 냉하연을 보며 철무가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모두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쩌렁쩌렁 울리는 철무에게 혼잣말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 말에 제가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여자가 붙은 것이 놀랍다는 듯한 말투가 그녀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다. 그러한 그녀의 표정은 아랑곳 않고 철무가 냉하연 앞에 섰다. 잘할 수 있겠나? 철무의 갑작스런 질문에 냉하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기어들어가는 한마디. 네. 목소리가 그게 뭔가? 잘할 수 있겠나? 다시 냉하연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철무의 얼굴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혀를 차며 이번에는 제가레의 앞으로 온 철무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멈칫 놀랐다. 강호삼이 중 1인이 붙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철무에게 있어 밀한 뼈와 살가죽이 유별난 정도에 불과했다. 잘할 수 있겠나?
제가래를 향해 똑같은 질문이 떨어졌지만 대답은 다르게 나왔다. 무슨 의미시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 말에 철무의 인상이 살짝 굳어졌다. 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혹시 그 말씀은 저희들이 여자들이라서 걱정이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래의 당돌한 말에 철무는 도리어 당황스러웠다. 그렇다면 저는 무리민입니다. 무리민이 된 이상 남녀의 구분 따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철무는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제가래를 응시했다. 무엇인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담린이 마른 침을 삼켰다. 첫날부터 선배와 동료 간의 갈등은 그다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잠시 후 철무의 입에서 담린의 걱정을 깨끗이 날려버리는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크하하. 좋아. 내 말이 옳다? 무리민이라면 남녀 사이의 구분 따윈 중요치 않지. 내 실수를 인정한다. 철무가 호쾌하게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떠한 악이나 후한도 들어있지 않았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문대로 철무는 단순 과격한 사람이지만 반면에 호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래가 정중히 말했다. 그녀는 철무가 이렇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올 줄 몰랐다. 만약에 철무가 자신의 말을 빌미로 모두에게 우통을 벗으라고 해도 벗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무는 호쾌한 사나이였다. 제가래는 그런 그에게 약간 감동을 받았다. 사실 철무가 순순히 물러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녀에게서 강호에 대한 동경과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자신이 강호로 뛰어들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은 것이었다. 자신만이 꿈꾸는 강호, 모든 무리민들에게는 자신만의 강호가 있을 것이다. 무식하고 단순한 철무였지만 그것만은 분명히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다. 제갈가의 천금과 강호삼이라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사로서 이곳에 임맹한 그녀의 결심에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의 인맹은 대단한 것이었다. 철무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높이 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리민들 사이에도 엄연한 남녀의 구분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반인들의 차이보다 더 넘기 힘든 벽이 있음을 언젠가 그녀도 느끼게 되리라. 하지만 철무는 첫날부터 그것을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언젠가 그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사흘 후에 실전 훈련이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푹 쉬도록. 알겠나. 이제 마지막 고비만을 남긴 7 청춘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 빈 공터를 가득 채웠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황희인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 말은 5평 남짓한 작은 회의실을 음울하게 울렸고 자그마한 탁자에 둘러앉은 나머지 셋의 표정까지 침울하게 만들었다. 모두들 신진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오. 강남의 젊은 애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조직인데 이번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소. 젊은 애들의 치기 정도라 여겨 소홀히 생각했었는데 그게 실수였소. 오늘의 실패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소? 적의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구양호가 취임하게 되면 맥내에 큰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인 푸대접을 받았던 강남 무리민들이 대거 기용되겠지요. 원로원의 반응은 어떻소?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그들도 이리저리 주사위를 굴려보고 있겠지요. 털었을 때 가장 많은 먼지가 날 자들은 그들이니까요. 현재 맥내 요직의 8할이 강북 지역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중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전대 맹주가 결국 공약을 지키지 못한 셈이지요. 황희인의 말에 다시 적의인이 말을 받았다. 그건 원로원의 압력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또 자신을 밀어준 강북무리민들에 대해 등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맹주직을 마치면 그가 돌아갈 곳은 결국 고향이니까요. 그것보다 문제는 적의인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이번에 맹주가 된 구양호가 순수한 무골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런 그가 무림맹주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는 황희인과 적의인의 대화를 말없이 지켜보던 금포인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는 다른 이들의 2배는 됨직한 육중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단하기보다는 비대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밀실 내부가 좁게 느껴졌던지 땀을 흘리며 육중한 몸을 연신 들썩였다. 그는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키워온 효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진취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 큰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과연 그 개혁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금포인의 말에 또다시 모두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원로원이나 강북무림 인사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지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결국 칼자루를 쥔 쪽은 맹주 쪽, 과연 신임 맹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모두의 시선이 줄곧 아무 말도 않은 채 대화를 듣고 있던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불안한 안색에 비해 노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반쯤 감고 있던 노인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강호는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고시지 정인이 어쩌니 해서 인기를 좀 끌었다고 한낱문사 나부랭이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법이지. 나지막한 노인의 말에 모두들 머리를 조아렸다. 노인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으며 그에 걸맞는 힘도 있었다. 그때 금포인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구양호에게는 분명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공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그렇겠지? 누구나 비장의 한 수는 숨겨두기 마련. 그도 분명 마지막 한 수가 있겠지. 노인은 말에 모두들 고개를 숙여 수긍했다. 이번 결과는 노인의 예상 밖이었다. 그는 암중으로 이번에 구양호와 맹주 자리를 다툰 남궁단백을 지원했었다. 남궁단백은 강호 4대 세가 중 하나인 남궁가의 현가주인 남궁형년의 둘째 동생이었다. 손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패배하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었다. 거기다가 강북무림 전체의 지지가 더해졌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어.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말하는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들 알고 있었다. 타촉 영사의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금포인의 조심스런 말이었다. 상대는 신임 맹주, 함부로 대할 상대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을 물려는 뱀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사망곡에 기별을 넣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포인이 노인의 심기를 거슬리는 줄 알았지만 하던 말을 계속 이었다. 그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금포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도 한 사람처럼 고개를 조아렸다. 그렇겠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걸세. 그 정도만 해주어도 충분해. 말을 마친 노인은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눈을 감아버렸다. 더 이상 노인에게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모두들 앞으로 일어날 폭풍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